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요. 경기 남부에 예정돼 있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밸리와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인형 ESG 코리아 경기 네트워크 운영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처음입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선생님.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해 새해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기후 하고 있어가지고 기후 네. 관련 행사들이 많습니다. 아까 일부에 기후 총선 관련 또 있고. 말씀도 있었는데 네. 저희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올해 선거해입니다. 24년은 선거해입니다. 진짜 예. 선거 잘 안 하는 나라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이 있는 거네요. 예, 올해가 선거해라. 이 올해 선거를 기후 선거로 하자는 모임을 어제 했었습니다. 아, 저희도 정말요? 또. 예.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거죠? 아직은 한국 사람들이 예. 전체적으로 해서. 아, 그렇구나. 네, 선생님 뭔가 새해 복을 빌어드리려고 계획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역시 나오시는 분들이 다 개인의 계획을 말씀 안 하시고 기후위기 걱정하는 계획을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기후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인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기 없죠.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기후 퀴즈가 아까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으면 거래 끊을 수도 있다. 이 압력이 갈수록 거세지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 28%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글로벌 업체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고 했죠. KDI 정책대학원은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할 경우 반도체 수출이 31%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제품을 생산하는 전기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 이 글로벌 캠페인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는데요. 1번은 RE100이었고요. 2번은 터미네이터 흉내를 내보라고 PD님이 주문을 하셨습니다. I'll be back입니다. 선생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제가 바로 편하신 발음으로 편하신 발음으로. 이게 우리나라 사람의 이 R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해야죠. 그냥 RE100. 네, 1번 RE100입니다, 여러분. 1번 RE100이요. 여기 보니까 지구 기후가 갈수록 심각하네요. 일회용품 줄여야 합니다. 1310님 그러셨고요. 또 저희 고향 시골에 태양열 설치를 태양광이겠죠. 설치를 많이들 하러 오시고 설치하시는데 산을 깎아서 속상했어요. 7237님이 뼈 아픈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또 편리한 거 자꾸 찾지 않으려고 해도 보이는 게 다 편리한 뿐이네요. 백김치 맛보고 싶습니다. 이민아 님이 보내주셨고요. 아리백이 이제 태양광 얘기도 마침 딱 하셨는데 새해 벽두부터 논란이잖아요. 네. 반도체 공장 때문에 전기 필요하니까 대통령은 원전 더 지어야 된다. 김동연 지사는 아리백해야 반도체 수출하는데 원전은 아리백에 안 들어간다. 그 원전이 아리백에 안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반도체 밸리에 622조 원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투자도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좀 뭐가 옛날에 투자한 것도 합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돈을 어느 정도 반도체 공장 들어서는데 사용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미 알려진 데가 원삼 일대 SK 하이닉스가 이미 120조 투자 계획을 가지고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삼 일대 가면 용인 원삼이요. 예. 저는 저기 이북의 원산 얘기하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용인군 원삼. 용인 원삼. 네네. 진짜 가보면 아주 그냥 황량하게 막 산을 깎고 지금 엄청나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작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회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네네. 거기만 300조입니다. 그냥 아까 바로 전에 용인 원삼이 이미 120조. 네. 그럼 벌써 요 두 개를 합치면 420조입니다. 15일 발표했던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대담회에서 발표해요. 그게 왜 민생과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622조라고 하는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를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이것이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의 승부수인 양 이제 대대적인 발표를 했죠. 그 다음 날 모든 언론이 그것을 이제
대서 거의 특필하고 받아쓰기로 네. 다 발표를 했는데 유일하게 이제 제가 뉴스버스에서 이것이 재탕의 뻥튀기다라고 이제 발표하고 오직 선생님께서 예. 유일하게 네. 이제 다 겁먹었는지 예. 아니면 그냥 받아쓰기에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근데 그 어쨌든 420조 622조 중에 420조를 빼고 나면 200조가 남잖아요. 네네. 근데 200조라도 신규 투자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천안, 오산, 평택 이쪽 삼성 관련된 기흥 단지에 반도체 밸리가 이미 있습니다. 네네. 예, 특히 평택에 엄청 크게 고덕지구도 예. 있고 거기에 계속 투자되고 들어가고 그리고 반도체 공장은 항상 그 필요한 그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20% 정도의 기투자액의 20% 정도를 20, 30% 투자해야 됩니다. 하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 한 발표와 차이가 원삼 없나요? 그거에 그냥 재탕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크게 추가되는 게 아니었다. 예, 예. 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거대한 투자 규모에 걸맞는 이게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 밸리 이런 거는 그 생태 완결성을 보장해야 되거든요. 네네. 생태 완결성이라는 것은 그 공장 일대의 생태가 돌아갈 수 있게 에너지부터 모든 문제들이 그 안에서 해결돼야 그 안에서 되는데. 해결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지난해 이미 삼성전자 용산 용인 300조 밸리에 이미 문제 제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 전력 문제가 심각한 결점을 안고 있다고 작년 그 발표 때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력이 문제네요. 예, 아리백을 전력이 하려면. 문제입니다. 오늘 아리백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네, 수밖에 네. 없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LNG 발전을 통해서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전력망, 송전력망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큰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나온 예, 거죠. 이게 대규모 반도체 밸리를 구성한다고 했을 땐 여기서 전력이 문제가 된다. 네네. 박홍규님이 이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용인 처인구 원산면에 산을 깎아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제가 카톡 제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기후 초창기에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문자 받을 때 그때 얘기를 해주셨나 봅니다. 네. 제대로 기억하고 제가 박홍규님 언급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원산면 산을 깎아서. 네. 근데 반도체에 물하고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은 지금 전기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용인 남사이동 그 300조 삼성 반도체 밸리만 기준으로 했을 때 10기가와트 그 용량이 필요합니다. 네.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전력량은 소비량, 애치, 시간을 곱하는 건데 일단 이 정도의 전력 공급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10기가와트. 이것이 수도권 내 최대 전력 수요량이 40기가 정도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규모인지 상상이 되시겠죠. 네, 네. 이 2천만 인구가 모여 사는 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그쵸. 게 모여 절반이 있는 것의 모여 4분의 있는. 1이 삼성 반도체에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 전기의 4분의 1을. 예. 그래서 이게 전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막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또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재생에너지로는 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원전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건데 김동연 지사님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 얘기를 외국인들하고 하셨더라고요. 그 아리백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좀 선생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도체 수출하려면 그 원전이 포함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리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첫째 이제 아리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플이 가장 큰 주장을 하고 100% 일단 애플에 납품하려면 네. 아리백이 아니면 안 됩니다. 네. 구글에 납품하려면 구글이 CF100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구글에 납품하면 될지는 모르지만 가장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애플이 일단 아리백이다. 아리백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네. 혼자 우겨서 아니 살려는 사람이 안 사겠다는데 팔려는 사람이 우겨가지고 물건을 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예가 삼성전자 하면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다음에 거론되는 회사가 대만의 TSMC입니다. 그죠? 네. 가장 유명한 반도체 회사. 거기는 삼성전자랑 항상 비교돼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알다시피 TSMC는 아리백 선언을 삼성전자보다 이미 2년 앞서서 했고요. 네. 최근에 아리백을 100% 실현하는 거를 목표로 2050년도로 잡았던 TSMC가 작년 말에 2040년을 10년을 앞당기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대만은 뭘로 그럼 아리백을 하겠다는 건가요? 대만은 그 해상 풍력과 여기도 태양광에 주력을 하는데 네. 물론 대만과 우리나라가 에너지 대외 의존도가 높아요. 예. 수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굉장히 높은 나라이면서 에너지 의존도는 높은데 또 수출 주력 국가예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현대 사회에서 경제 성장을 많이 한 두 국가이지만 그 인프라는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래서 대만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냐면 우리나라랑 다른 게 일단 해외에서 해상풍력 아리백을 구매를 합니다. 네. 대만은 최대한 구매를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구매하는데 송전선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어쨌든 가장 큰 차이는 대만은 국가가 네. 아리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리백이 우리가 그렇게 그냥 뭐 선택할 수 있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필수라는 것을 네.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아리백과 CF100이 있는데 해외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요구하는 기업이 네. 있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네. CF로 100%를 요구하는 기업이 있다. 네. 근데 CF100인 경우에는 원전이 포함이 된다. 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은 재생에너지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원전도 포함해서 가보자는 거고 재생에너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은 대세는 아리백인데 일단 CF100을 포함한다고 해도 여기서 원전을 더 늘릴 일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그냥 핵심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아마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CF 카본 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원래 진정한 카본 프리 원전을 포함시킨 건 카본 프리 때문에 원전을 포함시킨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CF100이 태동한 이유가 네. 그 재생에너지 REC 구매도 허용을 안 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완전히 내가 생산해서 내가 직접 구매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아리백을 위해서 만든 게 CF100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원전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원전이 그래서 지금 독일은 작년 4월에 원전을 100% 막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원전에 대한 CF100과 원전의 망상이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CF100은 그냥 미봉책입니다. 미봉책. 그게 우리 어떻게 에너지 전략으로 채택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소비자들이 유권자들이 또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해도 안 뜨고 이럴 때 정전이 됐는데 아리백을 하고 있다가 태양광으로 전력을 못 받으면 어떻게 그러면은 예비로라도 원전은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 그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거 지난번 방송에도 잠깐 블랙아웃 문제 캘리포니아 말씀드렸는데 블랙아웃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간헐적 생산이라고 하는데 태양에너지는 햇빛이 나야 생산이 되니까 네. 풍력은 바람이 돌아야 되고 조력은 이게 들어왔다 나왔다 해야 되고 네. 생산 시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원전은 24시간 365일 생산할 수 있다는 상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100%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드망이라는 기술과 그러니까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것 남은 곳과 모자란 곳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망.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한 경우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장의 문제입니다. ESS. 네. 그러니까 저장 장치를 통해서 많이 생산될 때 저장했다가 조금 생산할 때 나눠 쓰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지 안 되는 지금 뭐 원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카본 프리라는 건 사실 사기라고 보는 게 생산할 때는 에너지에 카본이 안 들어가지만 폐기물 저장소 저장과 건설 유지 폐기하는데 탄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전 카본 프리에 원전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원전의 경우. 예. 그렇구나. 여러분 아리백하고 CF백이 뭐가 다른지는 이제 아시겠죠. 재생에너지 100% 원전이 포함돼 원자력이 포함되는 것. 근데 그것의 장단점 지금 과도기로 원자력을 인정하냐 아니면 30년 50년 후에도 계속 가동시킬 생각으로 원전을 더 짓냐 하는 입장 차이도 있을 테고요. 이 시간이 좀 짧아서 충분히 듣지 못했는데 이인영 ESG 코리아 경기네트워크 운영위원님 다음번에 나오셨을 때 오늘은 경기 남부의 반도체 밸리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다음번에 나오실 때 이 아리백과 CF백과 관련해서 세계 전반적인 동향이나 얘기를 또 저희가 좀 마저 들어봐야겠습니다. 제가 한 1분만 말씀을 더 해도 되죠. 한 30초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네. 자 용이 수도권의 반도체 밸리의 문제점이 결국 전력 대책이 없는데 그것을 대책 아니라고 나온 건 LNG라고는 아리백에 포함되지 않고 CF도 안 들어오는 그냥 화석에너지로 일단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호남의 태양광을 끌어오고 강릉의 동해안의 원전 전력을 끌어와서 전력 수요를 맞추겠다는 게 이번 반도체 안의 에너지 핵심이거든요. 네.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호남의 태양광이 남아도입니다. 지금 남아도는 대로 전력망을 구축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종합했을 때 사실은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이런 밸리를 수도권 분산 정책과 맞물려서 호남에다 이런 걸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반도체 밸리를 가져가자. 네. 왜 자꾸 수도권으로만 보이냐. 2부에서 이인영 ESG 코리아 경기네트워크 운영위원님 말씀 듣다가 시간이 마무리돼서 아쉬우셨죠. 그래서 저희가 가시는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얘기를 좀 더 들어볼게요. 용인 지역에 반도체 밸리를 만드는데 용인 평택이 일대에 거기에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겠지만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리백으로 해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하다가 지금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 여기서 원전을 지금 어떻게 원전을 포함해서 어떻게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반도체 밸리에다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이걸 돌리려고 하는 건지 송배전망 문제는 없는 건지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2부 끝에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뭐하러 호남 지역의 태양광을 여기까지 갖고 오냐. 반도체 밸리를 호남에다 갖다 놓으면 되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결국 송배전망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아주 더 복합적이죠. 사실은 네. 일단은 이제 용이 수도권 반도체 밸리가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정부에서 주장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횡축과 종축이 있는데 횡축은 이제 동해안에 있는 원전 밸리에서 원전 에너지를 가지고 오겠다. 가져오는 거 첫 번째 횡축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이거 횡축 280k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횡축에서 가져오는 원전 에너지가 CF100이지만 애플이 요구하는 아리백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네, 네. 물론 그거 그리고 이제 송전 배전은 비용도 문제지만 로스도 많습니다. 송배전 로스도 네. 감안해야 되고요. 비용도 만만치 네, 않고요. 네.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건설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송배전망을 만드는 기간이요. 이게 송전탑 하나 건설하는데 물론 300만 통해서 오면은 쉽지만 중간에 지금 우리가 도로가 다 중간중간 개발이 많이 돼 가지고 네. 이제 송전탑 건설하는 과정에 민원으로 인한 많죠. 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좀 언급을 했지만 예상한 기간보다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공장은 지어놓고 전력이 공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네요, 진짜. 송배전망을 구축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이게. 그리고 이제 호남에서 오는 거는 호남의 태양에너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눈치채고 해상으로 끌어와 가지고 옆에서 공급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해상의 송전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태 교란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가능한 한 저는 항상 주장하지만 생산한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소비해라. 예. 그래 조금 더 이어가면 이제 우리가 호남에 그럼 왜 수도권의 반도체 밸리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 기한하고 재벌 기업들이 주장하는 거는 인력 수급이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예.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반도체 일자리는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가 사실 그 세계 기업들이 유수한 기업들은 사실 변방에서 성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마존도 지금 캘리포니아 변방 빅터빌에다가 뭐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뭐 보잉도 그쪽에 막 하고.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간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의 인구가 집중되는 거를 푸시아웃과 풀인이라고 하는데요. 땡기는 힘이 있으면은 몰리게 돼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우리 지방 소멸과 수도권 팽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회적 큰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이 반도체 밸리를 차라리 호남에다가 이거 계획을 했으면 그런 에너지 문제도 해결되고 인구 분산도 해결되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균형 발전에 됐다. 좋다라는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600조라고 하는 뭐 400조, 300조라는 것은 새 역사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존에 땜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토대에 새로운 건설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뭐 이미 이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다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한 거니까 그거를 선생님 말씀처럼 분산한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할 때 정말 문제는 전기네요. 송배전망도 구축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서는 아리백 선언을 하고 아리백 의지가 강력하고 지금 수도권에서 이제 아리백 관련돼서 강력한 정책을 할 거는 지난번에 제가 도로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자, 지붕 위에 설치하자 이런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특단의 조치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모든 건물, 그러니까 녹색지대 제외한 모든 회색지대에는 태양광을 깔자. 뭐 이 정도 혁신적인 에너지 공급책이 있어야 되겠죠. 경기도에서 아리백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은 공장이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출형 산업은 아리백이 안 되면 일단 장담을 못 하는 거죠.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 여러분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런데요. 선생님 뭐 마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1분 30초 정도 마무리 말씀. 그래서 이게 현대 우리나라는 이제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누구나 뭐 맨날 듣는 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귀에 진짜 뭐 닳도록 들었는데 그러면 수출 기준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리백도 있지만 유럽의 탄소 국경세도 있고 그린 텍소노미 다 장벽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장대로 CF100이 그거 좋네. 우리한테 맞네. 해가지고 우리가 고집해서 그게 위기 돌파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제 안타까움이죠. 사실 이 정책적인 미스가 가져다 줄 위험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역 대국이고 그로 인해서 이런 뭐 어떤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누구나 느끼고 자랑하고 뭐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안고 있는 기후 악당국이라고 하는 모든 기후 환경 관련 지표는 최악입니다. 현재. 과연 이런 나쁜 걸 가지고 앞으로도 과거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가
이뤘던 경제 성장의 그런 동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냐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런 것을 빨리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진짜 국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모든 지혜를 모아가지고 정말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에 걸맞는 그리고 세계 10대 강국에 걸맞는 그런 정책과 그런 변화가 그 세계인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대한민국이 저렇게 바꿨더라. 어려운 환경에 그런 전례를 남기는 쪽으로 시대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가까워야 된다. 네, 네. 전기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인영 ESG 코리아 경기 네트워크 운영위원님과 경기 남부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밸리 에너지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아리백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네,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만 수정해 주세요. 네, 제가 네. 이제 ESG 코리아가 경기 네트워크 체제를 해체하고 본부로 갔습니다. 네. ESG 코리아 운영위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ESG 코리아 운영위원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4부 기후마을 누구나 인터뷰 시간은요. 로컬 에너지 랩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김성광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로컬 에너지 랩 전문위원 이래서 굉장히 이렇게 중후한 분을 생각했다가 그렇지. 로컬 에너지를 다양한 연령대에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했는데 저희 작가님이 뭐라고 써주셨냐면 세상과 환경을 탐구하는 휴먼 저널리스트. 굉장히 좋게 써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네. 어떻게 세상과 환경을 탐구하는 휴먼 저널리스트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선생님이 직접 양력을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또 기자로 그리고 또 CBS 라디오에서 PD로 한 10년 정도 일을 했고요. 그 전에는 또 외신에서도 좀 일을 했었습니다. 네, 저널리스트시네요. 네. 그래서 언론사 경력이 10년이 좀 넘고 제가 이제 저널리즘을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미국의 미주리 저널리즘 스쿨에서 하는 워크숍을 갔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훌륭한 기자는 사실 인류학자다. 근데 인류학자들이 이제 사람들의 삶을 쫓아다니면서 네. 그들 표현을 쉐도잉한다.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네. 그들의 삶을 이제 질적 연구를 하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저희 주변의 이웃들을 이제 객체에서 주체로 이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는 게 기자라고 하니까 좀 가슴이 뛰었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인류학자 같은 기자 일을 했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좀 휴먼 저널리스트라고 묘사하신 게 아닐까. 세상과 환경을 탐구하는 네. 그렇죠. 딱 맞네요. 그러면은 세상과 환경을 탐구하는 휴먼 저널리스트. 쉐도잉이 따라하는 것도 쉐도잉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렇죠. 사람의 삶을 쉐도잉한다고 하니까 네.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것도 되고 그 사람의 삶을 자기가 사는 것처럼 기사를 쓰는 것도 되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좀 양적인 숫자보다는 네. 좀 저는 이제 좀 질적인 거, 네, 사람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라디오 PD로 이제 좀 전직을 했던 것도 이렇게 말하고 말 사이에 호흡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99.9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경기도에서 사셨나요, 그러면? 네, 저 분당에 살았는데. 정말요? 네, 월드컵 시절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다고 얘기가 있는데. 예, 정확하게는 이제 오는 2월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사 일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사실 이제 석사 과정에서도 연구를 했었어요.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이제 울산에서 제가 그 원전이랑 원전 수용성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연구를 2019년부터 했고요. 네.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다시 박사과정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또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이라는 이 학제 단위에서는
또 이제 저희 주변의 이웃들이 정책의 수혜자가 돼야 되는데 네. 그들을 어떻게 수혜자로 제대로 만들어 볼까? 그들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은 무엇일까?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원전도 있고 전기 사용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보려고 아. 연구하려고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하실 세상과 환경을 탐구하는 휴먼 저널리스트 활동에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라디오 PD로 일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여기서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서 신문사 기자도 하고 라디오 PD도 했는데 결국 지금은 다 안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라디오 PD 일 하시면서 네. 다른 일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아, 네. 그 사실 다 원고 쓰는 거 똑같아요. 이 지금 저희 원고 엄청 많이 보잖아요. 종이 네. 엄청 많이 써내는데 이제 글의 형식이라든지 어디에다가 써내고 어디를 통해서 풀어내냐 차이지 연구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글들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라디오라는 전파를 통해서 하냐 아니면 신문 지면을 통해서냐 아니면은 학회 저널을 통해서 발간하냐 그 차이고 사실 컨텐츠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라디오를 이제 제가 울산에 가서 진행을 좀 한 적도 있고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저는 시민 참여형 방송으로 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시민 입장에서 원전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네. 제가 이제 산업부라든지 아니면은 사용 후 해결료 뭐 저장 시설 뭐 추진위원회나 뭐 이런데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 좀 이렇게 좀 학식이 있으신 분들 인터뷰를 듣다가 네. 실제로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제 눈높이가 혹은 제가 지향하는 바가 정말 그분들을 계속 객체로만 만들어 놓고 쉐도잉을 안 하고. 그렇죠. 좀 그런 문제를 좀 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과학기술 정책 그 학자 안에서 좀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문제, 기후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라는 좀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됐던 것 같아요. 하나 좀 더 좀 사례로서 얘기를 하면 그 왜 탄소 저감과 관련해서 세계 질서가 이제 탄소국 경제도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현대차나 현대중공업 같은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때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네. 그 제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는데 못하죠. 어려움이 있죠. 네. 결국에는 그게 이제 지역에서 일자리 문제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공장이 이제 예를 들면은 탄소를 마음껏 배출하면서 하려면 그 대륙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공산품을 만들어낼까? 이건 지역의 일자리 문제랑도 상당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더 조금 얘기를 하면 탄소 네.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울산 같은 데는 원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국의 원전 70%가 울산 시청 반경 30km 안에 있고요. 그렇네 진짜. 네. 거기 다 있네. 고리 월성.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사용 후 핵 연료를 저장하는 저장되어 있는 그 폐기물, 네. 방사능 폐기물 80%도 사실 울산시청에서 방사능 비상 계획 구역 안에 80%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배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하면서도 탄소 저감하면서도 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저희가 장기적으로 좀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COP28에서 참가국들이 원전 발전 용량을 300% 늘려야 된다. 이런 결과를 냈어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서는 사실 지금 사용 해결료에 대한 최종 저장 시설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임시 저장 시설만 가지고도 2019년 그쯤 해서 엄청 주민들끼리 많이 싸웠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좀 그런 지역의 당사자성을 좀 무시하고 원전 발전 용량을 300%로 늘리기로 합의했다라는 게 좀 저는 굉장히 알기 어려웠거든요. 이런 시선이 아마 시민들하고 방송을 만들면서 가지게 된 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울산에서 직접 해보시면서. 네. 네네. 그래서 오늘 좀 방송 출연 이유는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에 대한 논의는 아닌데 아니 근데 많이 나갔죠. 아니에요. 저희가 이거 다 방송에서 조금씩 나왔었기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아마 재밌게 들었을 겁니다. 이 얘기들을. 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주제로 돌아가 보면 네.
이미 주제 다 얘기한 것 같지만 로컬 에너지랩 전문위원으로 예. 지금 기후 유권자는 기후에 관심이 많은 유권자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이 네. 기후 유권자들의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기후 의제에 대한 관심사, 네. 여론 여기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잖아요. 네. 예. 그 조금 압축해서 그럼 얘기를 해볼까요? 기후 유권자를 어떻게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일단은, 제가 이제 저보다도 이제 좀 훌륭한 연구업계 선배님들께서 이제는 기후가 그냥 사회적으로 좀 통념되는 의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계획을 가지고서 에너지 전환을 비롯해서 이제 탄소 저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거를 아예 기후 캠페인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정치가 입법을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정부를 움직이게 만들고 네. 예산을 넣고 사업을 시행해서 정말 국민 삶의 질이 바뀌게끔 한번 해보자라는 계획 안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설문조사는 대략 네. 아까 톤에 잡히는 기후에서 말씀해 주실 때 각 시도별로 1,000명씩을 해서 네. 질적 조사를 했다. 아, 이렇게 양적 좀 연구입니다. 양적 연구를 예. 하셨나요? 예, 예. 각 시도별로 1,000명을 했다고 했을 때 제가 조금 이상했던 건 인구가 많은데도 1,000명이고 인구가 적은데도 1,000명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 이게 좀 지역별로 가중이 있긴 합니다만, 네. 1,000명씩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인구가 적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충분한, 이게 함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을 해보려면 인구가 적다고 해서 뭐 300, 200 하면은 그 지역에 대한 대표성 있는 표본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1,000 해서 17,000 유효 표본을 가지고서 저희가 결과를 낸 겁니다. 어떠셨나요? 사람들의 성향이 유권자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기후 위기 인식 설문 조사가 저희 타이틀인데 네. 해보니까 기후 유권자가 33.5% 정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유권자 중에서 기후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네. 33.5% 가량이니까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네. 넘는 거죠. 이게 저는 기후 유권자로서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기후 유권자들이 이렇게 되면서 크게 드러나는 기후 지역구도 나왔거든요. 대체적으로 전남이 기후에 대한 민감도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지역이었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 총선에서 이제 나서는 후보자들이 당선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법안을 좀 개정하거나 좀 관련 법안을 입법하고 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좀 만들어 달라. 요 요구랑 굉장히 직결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니까 더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기후 위기에? 네, 일단은 아무래도 가뭄이라든지 아, 네, 그리고 폭염 네. 다 식물이 말라 죽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기후가 이상 기온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사실 농작물도 뭐 당도가 떨어진다든지 맛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출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좀 위기를 겪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남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농사를 짓거나 그러는 이제 단위에서는 이거에 대한 굉장히 민감도가 높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주로 기후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기후 유권자들의 관심사라고 표현을 좀, 하는 요거로 좀 넘어가기 전에 하나 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네. 요게 어쩌면 정말 관심사일 수 있어요. 네. 요번에 부동산 대책이 1월 10일 날 나왔잖아요. 네. 그 30년만 넘으면 재건축 가능하다. 아. 그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27년까지 95만 가구를 다시 짓는다는 내용이에요. 네. 요거를 녹색 건축 계획 안에서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주거 한 세대를 한 호를 만드는데 100만 원 정도라고 그냥 약소하게 계산하기 쉽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네. 1만 세대의 녹색 건축 단지가 만들어지면 100억 원이고요. 100만 세대면 1조 원이에요. 지금 95만 세대니까 거의 1조 원 정도의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1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 이제 한 가구당 그 이상이 들 텐데 녹색 건축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고 그리고 정부에서 관련 시행령을 만들고 예산을 넣고 사업을 진행하면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녹색 건축을 또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탄소 저감 90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동시에 시민들 일자리로도 일자리 연결이 창출과도 됩니다. 연결되는 네. 네. 이런 게 아마 시민들이 원하는 기후 정책이다. 예, 기후 정책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얘기를 음악을 듣고 또 이어가 볼게요. 네. 베니킹의 Stand By Me 듣겠습니다. 네, 그 지금 그린 칼라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어요. 녹색 일자리. 기후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 네. 오늘의 기후에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오늘 선생님께서 그게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하시니까 굉장히 흥미롭네요. 또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이 정책만큼은 이번에 기후 유권자가 돼서 좀 살펴보시라 할 게 있다면요. 네, 저도 요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제 담당하시는 그 연구자이자 이쪽 분에서 활동가로 일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네. 지금 교통기본법이 정말 중요하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네. 사실 이번 설문조사 내용에서 차량 등록 규제라든지 그리고 화석연료로 운행하는 차량들을 좀 전체적으로 줄여나가야 되고 판매도 중지해야 된다. 이런 결과들이 꽤 나왔고요. 교통 중에서도 대중교통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대중교통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교통 정책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네,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이제 두 가지 법안이 좀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네. 첫 번째 교통기본법. 음흠. 교통 관련해서 이제 기본권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교통종합법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버스를 비롯해서 많은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뭐 재원 마련,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기본법을 통해서 그거를 규정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이해가 나왔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버스법. 입니다. 버스법. 네. 사실 지금 민영화된 버스들, 민영제에서 운영되는 버스들이 네. 지역에 보면은 그 버스 회사가 단일하게 한 군데라서 회사의 사업주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제하고 지방정부에서 건드리면 나 안 할래. 그러면 노선이 네. 다 멈추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교통약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디도 갈 수 없게 그렇죠. 되고 고립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버스법을 이제 민영제로 기본을 하지만 그 외 준공영제라든지 아니면 또 공영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원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인력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런 거를 이제 마련하는 방법이 사실 그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이제 교통교부금을 내려주는데 네. 요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수송 직제를 하나 공무원들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임금을 주고 그리고 지역에 버스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송직제를 네. 공무원으로 할 수도 있다. 네, 그런 아하. 식으로. 재미있는 얘기들인데 네. 네, 오늘 그런데 인터뷰가 항상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네. 얘기 있으면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지금 이제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앞서서 제가 좀 방사능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방패장님 울산에 얘기. 계셨을 때 얘기요. 네, 저희가 지금 여기 설문 단위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뭐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지속 가능한 그 탄소 중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정말로 원전을 포함해야 될까 아닐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좀 해야 되는 시기가 뭐 이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이제 중요한 네.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번 좀 오디오 들어보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오디오인가요? 이제 방사능 노출 관련 피해와 관련해서 우려가 큰 시민들 이야기입니다. 아, 네. 우리 가족은 지금 이거 3대가 살고 있어요. 손자 2명, 이제 자식 2명, 이제 우리 부부가 둘이, 이제 6명이 3대가 살고 있는데요. 제가 갑상선암 수술을 했어요. 지금 저희 남편이 갑상선 질환을 알아요. 막 살이 막 빠지고 막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몸속에 이거 소변 검사를 하고 방사능 검사했을 때 우리 가족이 다 삼중수술 오염됐죠. 이건 우리 가족뿐 아닙니다. 이곳에 사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다 그거가 아니고 다 들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만 4살이었습니다. 걔가 4살 때 이 검사를 했거든요.
혹시나 또 싶어서 하고 한 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한 게 4번을 했는데 4번 다 100%다 들어있었어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래 내 손자도 20대나 30대에도 내같이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불안함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서 방사능 얘기만 몸속에 방사능 얘기만 나오면요 정말 눈물이 나려고 해요. 가슴이 먹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네, 월성 원전 근처에 사시는 게 황보니 어머니 인터뷰인데요. 이게 사실 저희 지금 논의하고 있는 R200 혹은 CF100 해서 하나는 재생에너지 100% 가자고 CF는 이제 카본 프리, 무탄소 에너지 100%인데 네. 원전이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원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일본 후쿠시마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미국 스리마일 섬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국가사무라서 인근 지역 시민 당사자는 민원 제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여러 상황으로 좀 에너지 식민지에 사는 2등 시민, 3등 시민이 계속 나오는 게 현실인데 좀 저희가 수도권에 살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민감하게 모르는 거죠, 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데 네. 이 R200으로 갈지 CF100으로 갈지 이 에너지 전환과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저희가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전환해야 될 것인지 좀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오디오를 가져왔습니다. 네, 정말 기후 이슈가 우리 삶하고 얼마나 밀접한지를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김성광 선생님 말씀처럼 이번 총선에서 이런 정책들이 좀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도 김성광 선생님 추천곡인 앨름 댄스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앨름 댄스 이야기는 내일 또 마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허윤선, 연출 노광준, 보이는 라디오 나종광, 이민상 진행해줘 김희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